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은 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분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반면에 돈을 많이 벌 것으로 기대했던 지난해에는 이 손실이 상당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올해 예정된 일정을 통해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첫날을 맞이했었죠. 방금 방송 시작 전에 굉장히 인상 깊은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등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경제신문에 예. 새해 첫 할 때 일면 그 터보를 댈 때 많은 그 글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연초에 언론들 이렇게 대내 언론들을 이렇게 보면 위기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그렇죠. 하는데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경제 주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에서 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초불확성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 그 나온 용어 중에 permanent crisis라는 그래서 그걸 합성해서 perma crisi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crisis는 어둠을 뜻하는 건 아니고 상황적인 인식에 원래 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인식이 됐으면 그걸 극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보면 워낙 올해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만 얘기하는데요.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지가 저 앞인데 하는 것으로 지금 정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는 지금 어려운 사태에 저렇게 등산을 해서 그 눈길이 얼마큼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난을 고통을 통해서 정상을 하면 그만큼 이렇게 결과가 좋다. 찾아오는 이렇게 희망이라든가 얻는 그 성과가 좋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좀 연초부터 좀 어제 페드 회의에서 사실 비둘기파를 그 성향이 교체하는 상황에서 좀 증시를 좀 밝게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국내 그 증시가 처음으로 개설됐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작년 그 9월에 어두웠을 때 증시 번개를 나왔을 때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것이 이제 2,100에서 2,500 다가서면서 목표 수익률이 10% 이상 되니까 12월 페드 회의 전에는 차익 실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현금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월 달에 증시 붕괴로 했던 사람은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했다 그래요. 저는 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주식을 좀 매입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 아니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1월과 2월 정도에는 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 게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증시 첫날의 모습에 보면 우리 코스피가 한 10포인트 정도 이거 떨어진 것은 우리 경기 전망보다도 작년 말에 대주주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제도적으로 좀 팔 물량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어제 그 기관 주체별로 이렇게 시장 참여 주체별로 보면 개인 투자는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조금이나마 샀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가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도 측면에서 작년 말에 정리될 물량이 정리되지 못하는 사항이 어제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 오늘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그 본질적 문제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제 증시는 차분하게 이렇게 하루가 거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고질적으로 방송에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 1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너럴 이펙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냥 방송에서 방송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재료가 되는데요. 지금은 정강현 시대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그렇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그 차트 분석이라든가 기술적 분석하는 이런 시각에서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거 관계없이 증시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상 증시적인 측면은 오늘부터가 이렇게 세계 증시를 보면 하나의 첫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장세도 오늘부터 시작되고요. 일본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휴장이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되니까 세계 증시는 오늘이 첫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사실 경기 침체 문제, 그다음에 피벗 문제, 각국 중앙은행의 여기는 페드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의 피벗 간의 실랑이 문제가 아마 방송에서 최대 재료가 될 거고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올해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 일정의 모습에 따라서 사실 월별 내지는 주별 이렇게 증시 흐름이 좌우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특별히 일정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올해 일정은 다른 해와 달리 상반기에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돼 있어서 예. 상반기 일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오늘부터 이 글로벌 증시, 세계 증시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우선 브라질 소식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는데 룰라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우리 이 PD께서 예. 오늘부터 출범하는 룰라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 그렇게 해줬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좀 재테크 관점에서 예. 이렇게 겹치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작년 10월 말에 10월 초에는 이제 1차 투표를 했고 과반수가 넘지 못하다 보니까 1와 2위 간에 10월 말에 결선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어제부터 이제 예. 이렇게 출범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당초 기대와 달리 당초에는 좀 압도적으로 보우소나로 정부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근데 워낙 그 정치적으로 보면 파퓰리즘 퍼주기가 의외로 좀 사실 객관적 평가하는 대목에 있어서의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보우소나로가 퍼퓰리즘 때문에 아마 1차 결선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이렇게 과반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출범했는데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역시 중남미적인 핑크타이드 좌파 물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면 과거 1970년 종소기를 나올 때 그리고 1980년대 2차 핑크타이드 바다는 이번에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둠으로써 룰라 대통령도 소속은 좌파이기 때문에 핑크타이드 물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상 룰라 대통령의 모습은 좌파 색채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용주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1차 룰라 정부 때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재테크 관점에서 예. 브라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놓게 했던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용주의 노선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핑크타이드 물결은 옅은 의미의 옅은 의미의 핑크타이드가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계의 이 핑크타이드 좌파 물결이 경기라든가 특히 자원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 측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라질 관련해서 룰라 대통령이 오다 보니까 재테크 관점에서 작년에도 예. 사실상 브라질 증시 좋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6대4의 원칙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브라질만 그 원칙을 지켰던 것이 사실 브라질이다 보겠습니다. 증시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브라질의 해와라도 달러 대비해서 유력의 강세를 보였던 통화가 2개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이 킹달러, 갓달러에서 달러가 유력의 강세 통화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강세 통화에 대해서 달러에 대해서 강하게 더 올랐던 것이 헤아랍니다. 그리고 멕시코 페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거 투자했을 때는 한 차이까지 기대했던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한동안 이렇게 한차선 때문에 재테크 관점에서 벗어나 있던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측면은 올해 들어서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또 다른 증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이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이 3일 만에 끝내겠다 예, 하는 측면이죠. 예. 그런데 사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사실 전쟁은 끝나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태다. 루비콘 강을 이렇게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명분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푸틴 대통령이 핵 단추를 누를 것이냐. 이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가들의 모습은 사실 흑해라든가 카스피해가 이렇게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북께서 쏴야 되는데 자네들이 전부 러시아 본토로 떨어진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은 이렇게 오발탄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는 장기간 동안 군사력이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발탄도 많이 나온다. 뭐 이쪽으로 쐈는데 이쪽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쪽에 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는 그만큼 지난 5년 동안에 이렇게 군사력 측면에서 훈련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군사력에 약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이겠습니다.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만에 하나 오발탄이라든가 이런 핵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한다 하는 측면에서 핵 단추를 누리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제휴 문제가 생각 나오고 있는데요. 예. 두 가지가 다음 자막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제휴가 남아 있는데요. 중국과 만약에 수세 몰린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제휴를 한다면 사이즈의 맹주국을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종결하기도 어렵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선택은 그렇다. 지금 푸틴 주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푸틴을 지원했던 세력들이 그동안 전쟁을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전부 소진되다 보니까 가장 친근했던 사람도 자기 재산이 2분의 1을 반토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이게 전쟁에서 필요한 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냐, 푸틴을 계속해서 밀어줄 것이냐. 근데 돈이라는 생리는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땐 밀어주지만 예. 내가 정작 손실이 받을 때는요, 푸틴 대통령도 그렇게 사실 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푸틴의 모습은 전쟁이 끝나기 어렵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노아의 방주에서 지금 뭐냐, 푸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베네수엘라인데요. 예.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축출당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의 1년 발생 시점에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투자자들이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중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에는 중국에서 양회, 이 정부의 달로도 불리는데 중국 쪽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의 양해는 전인대와 그다음에 중국의 정치협회, 정협이 되죠. 예. 근데 특히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중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 지 사실 3년 차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저기 성장 전략이 수정돼 있던 것이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이 되죠. 그다음에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을 중국에 두겠다는 홍색 공급망 전략이 이게 3년 전에 이렇게 햇수로 선택한 거거든요. 올해는 이것이 3년 차를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올해 의미가 있는 것이 작년 10월 15일 날 20차 공산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수 체제, 그레이트 임페러 체제가 된 지 올해 첫 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영수 체제가 된 첫 해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경기 부양전 측면은 드라이버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올해 뭐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중국이 뭐냐 하나 희망을 던져줄 것이다 하는 측면은 작년에 중국의 공식 성장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는 3.2%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한 3.5% 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내부 기관들 같은 경우는 6%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이 하나의 희망을 던져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국내에 이렇게 중국과 관련돼서는 화장품주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걸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한 가지 측면은 이번에 성장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중국이 사실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돈을 끌어들이고 기업을 끌어들이는 형국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성장률이 4.6%, 6%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 기업을 끌어들이고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사실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런 쪽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야 사실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된 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은 사실 중국의 영수 체제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거 1970년 덩사봉 시절과 지금 다른 것은 지금 미중 간 패권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글로벌 추세가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카토마 체제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경제 패권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올해도 바이든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나갈 거로 봅니다. 2024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연임에 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패권 마찰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대외 정책에서 지금 안미 경쟁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편향 쪽으로 나가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과거의 그 중국의 친환적인 이런 직장에서의 중국 성장이 높은다 하더라도 많은 이렇게 방송에서는 마치 중국에 관련된 주가 한국 증시에 희망을 던져줄 것이다. 희망을 던져주긴 던져주는데요. 그만큼 그렇게 기대를 과대하게 불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죠. 구로다 총재 임기 만료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아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베노미스가 출연한 지 해수로 11년째를 맞거든요. 예. 만으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는 그 주역이 작년에 아베가 이렇게 사망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아베노미스를 고집했던 구로타 하루오카가 4월 8일 날 정확하게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더 이상 임기는 연임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보니까 예. 결국 통화 정책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베노미스가 종결되는 게 아니냐. 마지막 금리를 대부분 국가가 올리는 측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도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에서 사실 이 대목은 국제금융시장의 올해 증시적 측면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 할까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아마 첫 회의서부터 이제는 중재자 역할만 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12월 달에 우리가 YCC yield curve 컨트롤 문제에서 하루 변동폭이 확대될 때 그때의 차기 일본행 총재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두 사람이죠. 마사요시 BOJ 현 부총재, 미스터 BOJ라 그러죠. 그리고 일본행 이렇게 부총재로 있다가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나카시 히로시 나이와 경제연구소 소장이 이렇게 결혼되고 있는데요. YCC 컨트롤 문제의 하루 변동폭을 0.2에서 0.5% 확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차기의 이렇게 일본행 총재는 그렇다 의증에는 이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비유저인 마사요시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물이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일본의 언론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이분이 부각되는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차기 일본의 총재로서는 그렇다 이어서 마사요시로 되는 지난번에 YCC 컨트롤의 변동폭을 확대시켰던 주역에 해당되는 이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일본은행 총재가 교체되더라도 아베노믹스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마이너스 금리가 10년 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가 사실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가 이제 이렇게 퇴임될 때는 차기에 마사요시가 들어오든 이렇게 다른 분이 들어오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가 포기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사실 인접국인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의 모든 이런 관심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는 마사요시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서 다이와 경제연구소의 소장조차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총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도했던 사람들은 뭐냐? 결정은 아베와 그렇다가 추진했지만 집행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담당을 했던 사람들은 부총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YCC 변경의 하루 변동폭을 토대로 해서 일본 자금들이 이탈하지 않느냐.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탈하지 않겠느냐. 특히 한국 자금의 엔큐리 자금들이 이탈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4월 달에 일본 그렇다가 교체하면 한국 증시 내에서 엔화 자금이 이탈돼서 1997년에
낙인 효과가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도 믿었던 에너지가 경제 동물로서 가장 빠지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에너지자금이 이탈해서 제2의 외환위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기본적인 토대는 아베노믹스 내지는 마이너스 저금리 체제를 유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10년 동안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을 수정하는 선에서 아베노믹스의 기본 권력은 유지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아베노믹스, 수정된 이렇게 금융 완화 정책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은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그 유튜버들이 4월달에 빅 이벤트에 해당되는 올해 최대 빅 이벤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일본의 엔화 자금에 의한 한국의 4월 증시의 위기설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했다. 가능성은 저는 가장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4월에도 유럽 쪽에 마크롱 이렇게 해서 대통령 문제에 관해서 유럽의 위기설에 따른 한국의 4월 위기설도 허구롭고 났습니다는 예. 올해 공교롭게도 1년 후에 일본의 정책 변경에 따른 한국의 엔화 자금 이탈에 따른 과다 이렇게 그 위기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평가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 일정들 체크해봤고요. 이번엔 하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월 달에는 이제 매년 8월마다 찾아오는 행사죠. 이 잭슨홀 미팅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달에 9월 페드 회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해 그 이렇게 잭슨홀 미팅이 가장 관심이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 페드 회의는 비둘기파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그 이 PD께서도 비둘기파로 3분의 1이 교체됐다는 자막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연중으로 페드 회의가 1년에 8번 합니다는 그중에 굵직굵직한 걸 시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됩니다. 예. 다만 작년 6월에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0.75%에서 사실 12월 달에는 0.5%포인트로 낮춰졌죠. 그리고 1월과 그다음에 3월에 1월 달에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뭐냐 언론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2월 달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근데 미국 기준으로 얘기하는 이게 이제 맞는 거니까 1월 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말이라 그런 겁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예. 방송에서 자꾸 그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현지 국내 언론들이 시간으로 있잖아요. 봐야죠. 예. 국내 언론들이 자꾸 2월 달, 3월 달이라는데 원래 미국의 페드 회의는 1월, 3월, 그다음에 4월 없고 5월, 6월, 7월, 8월 없고 9월, 그다음에 11월과 12월은 겹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있습니다. 예. 이게 공식적 일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미국 기준으로 내기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과 그다음에 3월 달 회의는 0.25% 올리고 이제 긴축 기준은 계속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5월 달 정도에는 사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그다음에 사실 그 기준금리 간의 5% 크로스 레이트 겹치는 시점을 이렇게 4월 정도 된다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 5월에 확인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것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예. 하는 측면에서는 고 스탑 홀드 원칙으로 보면 사실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올해까지 이렇게 사실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언론들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 반영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경우에 따라서는 4분기 들어서 금리 인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올해 8회 잭슨홀 미팅에서 예. 어떤 쪽으로 경기 침체 문제가 가장 핫 이슈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이 경기 침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 이래서 페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원에서 재정 부양책은 지금 내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꽉 들어막은 상태거든요. 재정 지출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예. 그러면 페드가 사실 그 경기 부양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잭슨홀 미팅이고 그를 받아들여서 여름 휴가철 이후에 대부분 페드의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는 9월 회의에서 이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놓여 있는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큰 게 8월달 잭슨홀 미팅. 이걸 받아들여서 9월달에 이것을 집행하는 9월 페드 회의. 물론
의무력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잭슨 미팅의 회의 결과가 9월 반드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는 대체적으로 반영돼 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일정들을 증시와 관련돼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도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그렇죠.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미피봇이 나오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부터 나오게 된 배경이죠.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도 하나 더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11월인데요. 기후변화 회담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디스토피아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다보스 포럼 아시죠? 예.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보면 2015년서부터 지시했던 이상기후 문제, 작년에 이상기후 문제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 그렇죠. 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위 조금 가셨습니다는 북극의 중심추가 거기 이상기온 때문에 쭉 이렇게 됐습니다는 제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쪽에 아이슬란드가 가 있는데요. 예. 거기가 지금 영상 1도뿐이 안 된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몇 도입니까? 이게 중심추가 무너져서 북극의 중심추가 한파의 중심추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뉴욕이 뭐냐?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50도까지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상기후 문제거든요. 이게 디스토피아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한번 디스토피아 문제가 이렇게 강조가 되고 이건 측면에서 사실 기후라는 범세계적 문제를 이렇게 CO2 가스를 줄이는 문제가 11월 달에 올해 11월 달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기후 정상회담에서 CO2 가스를 쉽게 줄이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구 차이점이 있어. 지금 뭐냐? 구 국가들은 미국이거든요. 예. 제조업을 해서 CO2 가스를 많이 이렇게 발생시키는 지금 산업 구조가 다른 쪽으로 가 있죠. 근데 거기서 자 CO2 가스를 우리는 클린하게 한다. 근데 지금 제조업에 가고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대면 신구 간의 책임론 부과돼서 이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시정부터 기후변화가 또 하나의 관심은 작년에 사실 대면으로 해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미중 간 정상회담에 기후변화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예. 그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올해 영수체제가 되는 상태에서 첫 번째입니다. 뭔가 하는 문샷 백킹 같은 자 문샷 백킹 같은 획기적으로 뭔 결과가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세계 경제의 지도자로서 반드시 뭐냐 이기는 게 아니고 공존하는 상태에서 획기적인 거 하나 마련하면 예. 뭐 그렇게 해서 지지도가 지지도가 높아지는 됐겠죠.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문샷 뱅킹, 문상 뱅킹 이렇게 되는데요. 기후 변화 관련해서 문샷 뱅킹 같은 이런 획기적인 결과는 내터놓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미중 간 패권 마찰에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에서 대탕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올해도 그렇습니다는 올해 4분기에 예. 증시 양방을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